아빠, 보고 있어? 나 해냈어. 서울대 법대 합격했어. 내가 법으로 다 심판할 거야.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 소리 사이로 처절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겨울 펑펑 쏟아지는 한방눈을 고스란히 맞으며 무덤 앞에 무릎 꿇은 여학생이 있었죠. 빨갛게 언손에 들린 건 꼬깃꼬깃해진 서울대 법대 합격 통지서였어요. 낡은 교복 차림의 소녀는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토해내듯 눈밭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눈을 밟는 저벅저벅 소리와 함께 차갑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학생은 누구요? 내 아들을 아는가? 검은색 고급 우산을 쓴 노신사 이태산 회장이었습니다. 과연 이 남루한 차림의 소녀는 대체 누구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온기를 더해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그곳으로 건강과 평안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날카로운 칼바람이 묘지 언덕을 거칠게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하늘에는 마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주먹만한 한방눈이 쉴 새 없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죠. 검은색 세단에서 힘겹게 내린 이태산 회장은 미끄러운 바닥을 지탱하기 위해 지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나이 올해로 72, 지독한 관절염으로 시큰거리는 무릎 통증보다 가슴 한구석이 더 아려오는 것만 같았어요. 오늘은 10년 전 차가운 객지에서 세상을 떠난 외아들 진우의 기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비서실장이 황급히 다가와 우산을 받쳐들려 했지만 이 회장은 단호하게 손을 내저었죠. 자식을 앞세운 죄인이 감히 우산을 쓰고 편하게 걷는 것조차 사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얗게 눈이 쌓인 가파른 산길을 묵묵히 한 걸음씩 옮기며 걸어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눈발이 노인의 주름진 얼굴을 사정없이 때리며 흘러내렸죠. 거친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무렵 이 회장의 무거운 발걸음이 우뚝 멈춰 섰습니다. 아무도 없어야 할 아들의 묘지 구석에 하얀 눈사람 같은 낯선 형체가 웅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니 그것은 분명 사람이었어요. 이 엄동설 안에 두꺼운 패딩 점퍼도 없이 얇은 교복마이 하나만 달랑 걸친 여학생이었죠. 소녀는 차가운 눈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석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는 이미 수북하게 눈이 쌓여 있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지 짐작게 했죠. 이 회장은 순간 자신의 노안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눈을 비비고 말았습니다. 이 궂은 날씨에 가족조차 찾기를 꺼리는 횡령범의 무덤을 찾아올 사람이 대체 누가 있을까요? 그때 휘몰아치는 바람소리 사이로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소녀의 가녀린 어깨가 짐승처럼 격렬하게 들썩이고 있었죠. 이 회장은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지팡이를 짚으며 그쪽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소녀의 빨갛게 언 손에는 꼬깃꼬깃 구겨진 종이 봉투 하나가 소중하게 들려 있었어요. 그것을 가슴에 품고 소녀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부르며 중얼거리고 있었죠. 아빠, 보고 있어? 나 해냈어. 정말로 해냈다고. 춥지? 나도 추워, 아빠. 아빠라니, 이 회장의 미간이 깊게 좁혀졌습니다. 내 아들 진우에게 내가 모르는 숨겨둔 핏줄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눈보라 속에서 무덤을 착각한 남의 집 아이였을까요? 이 회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지팡이로 바닥을 쿵 하고 내리찍어 인기척을 내었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소녀가 화들짝 고개를 돌려 이 회장을 바라보았죠. 눈물과 콧물로 얼룩진 소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덜덜 떨리고 있었고 속눈썹에는 눈송이가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죠. 누구냐? 넌 누군데 남의 아들 무덤에서 주인 행세를 하며 울고 있는 게야? 소녀는 마치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다 들킨 사람처럼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품에 안았던 낡은 서류 봉투를 등 뒤로 감추며 몸을 움츠렸죠. 그리고는 얼어붙은 다리에 힘을 주며 비틀거리듯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차가운 눈밭에 꿇어앉아 있었던 탓이었을까요? 소녀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눈밭에 다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위태롭고 애처로워 보이던지 냉정하던 이 회장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죠. 이복의 학생, 조심하지 않고 뭐 하는 게야? 그런데 마음이 너무 급했던 탓인지 이 회장의 다리가 그만 휘청거리고 말았습니다. 눈길에 지팡이가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는 아찔한 순간이었죠. 지병인 관절염 통증이 순간적으로 도지며 이 회장의 몸이 기우뚱했습니다. 천하의 태상그룹 회장이 눈길에 넘어져 망신을 당할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그때 바닥에 넘어져 있던 소녀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몸도 가누기 힘들 텐데 잽싸게 이 회장의 팔을 부축해 주었죠. 어르신, 괜찮으세요? 잡으세요. 소녀의 목소리는 추위에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팔을 잡은 악력에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이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녀의 가녀린 팔의 의지에 겨우 중심을 잡을 수 있었죠. 그 순간 코끝으로 훅 끼쳐오는 낯선 냄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옷에서 나는 퀴퀴한 반지하 곰팡이 냄새와 싸구려 파스 냄새가 섞인 것이었어요. 이 회장은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며 숨을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불쾌한 가난의 냄새였기 때문입니다. 이 회장은 짐짓 엄한 목소리로 소녀의 손을 뿌리치려 했죠. 이거 놓거라. 난 괜찮다. 혼자 설 수 있어. 바로 그 순간 이 회장의 시선이 소녀의 오른손에 자석처럼 고정되고 말았습니다. 소녀가 이 회장의 코트 자락을 잡고 있는 그 작은 손등 위로 선명한 흉터가 보였기 때문이죠. 마치 끓는 물이나 불에 댄 듯한 쭈글쭈글하고 붉은 화상 자국이 손등을 덮고 있었습니다. 이 회장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만 같았어요. 그 흉터는 이 회장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뼈아픈 모양이었으니까요. 12년 전 아들 진우가 억울하다며 울부짖다 쫓겨나던 날 그의 손등에서도 저것과 똑같은 흉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라면을 끓이다 실수로 데웠다며 멋쩍게 웃던 아들의 그 상처와 위치도 모양도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죠.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진우 녀석이 아이를 남겼을 리가. 이 회장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리며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소녀는 이 회장의 시선이 자신의 흉터에 머물자 황급히 옷소매를 끌어내려 손을 감췄습니다. 수치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며 뒷걸음질 쳤죠. 죄송합니다. 제가 더러운 손으로 귀한 옷을.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소녀를 이대로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것이 용암처럼 치밀어 올랐기 때문입니다. 죽은 아들과 똑같은 흉터를 가진 아들의 무덤 앞에서 아빠를 부르며 우는 소녀라니요. 이 기막힌 우연을 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회장의 다급한 외침에 도망치려던 소녀의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잠깐, 거기 서라. 내 말이 아직 안 끝났다. 이 회장은 떨리는 지팡이 끝으로 소녀가 등 뒤에 필사적으로 숨긴 서류 봉투를 가리켰죠. 내 손에 든 그 종이.
그리고 그 흉터. 도대체 정체가 뭐냐? 소녀는 봉투를 더욱 꽉 움켜쥐며 파랗게 질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세지는 눈보라 속에서 과연 저 낡은 종이 안에는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매서운 칼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을 듯 거세게 휘몰아쳤습니다. 소녀는 이 회장의 추궁에 겁을 집어먹은 듯 뒷걸음질 치고 말았죠. 그때였습니다. 소녀의 언손이 추위에 둔해진 탓일까요? 등 뒤로 필사적으로 감추려던 낡은 서류 봉투가 그만 눈밭 위로 툭 하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비명을 지르며 다급하게 몸을 숙였어요. 안 돼. 내 거야. 하지만 지팡이를 짚은 이 회장의 손이 한 발 더 빨랐습니다. 그는 눈 위에 떨어진 누런 봉투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죠. 봉투의 입구는 이미 헐거워져 있어 내용물들이 스르르 밖으로 빠져나오고 말았습니다. 가장 먼저 이 회장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빳빳한 상장 용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합격 통지서였죠. 이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수석 합격이라는 네 글자와 함께 이수아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남루한 행색의 소녀가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했다니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사실에 이 회장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합격 통지서 뒤로 툭 떨어지는 또 다른 종이 뭉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합격증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낡고 해진 종이었어요. 마치 10년은 좋게 넘은 듯 누렇게 변색된 편지지였습니다. 이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 낡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곳곳에는 검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죠. 그것은 누가 봐도 오래되어 검게 산화된 핏자국이 분명했습니다. 비릿한 피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이 회장의 코끝을 강하게 찔러왔어요. 그는 홀린 듯 종이에 적힌 글씨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로 시작하는 탄원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읽던 이 회장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그 필체는 이 회장이 평생을 두고 그리워했던 바로 그 글씨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죽은 아들, 진우가 꾹꾹 눌러 쓴 마지막 필체가 틀림없었습니다. 종이 안에는 재판장에게 보내는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피 맺힌 절규가 담겨 있었죠. 아버지,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맹세코 회사의 돈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마다 억울함과 고통이 서려 있어 읽는 이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회장의 시야가 순식간에 눈물로 흐릿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탄원서의 마지막 문장을 본 순간 이 회장의 심장이 멎는 듯했죠. 그곳에는 둘만이 아는 암호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늘 가르치셨죠. 정직은 태산보다 무겁다고요. 저 진우는 태산의 아들로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태산은 그룹의 이름이자 이 회장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들에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가르쳤던 가훈이었죠. 이 회장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의심의 안개가 순식간에 거치는 기분이었어요. 그렇다면 눈앞에 있는 이 소녀는 누구란 말인가요? 죽은 아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결백의 증거를 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 회장은 젖은 눈으로 소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소녀의 손등에 난 화상 흉터와 아들의 필체가 담긴 탄원서,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이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라와 말을 잇기조차 힘들었죠. 소녀는 이 회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이 회장의 손에서 탄원서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내놔요. 우리 아빠 거야.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소녀는 탄원서를 품에 안고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이 회장을 노려보았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어미 새처럼 필사적이었죠. 소녀는 소매로 탄원서에 묻은 눈을 허겁지겁 닦아내었습니다. 아빠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에요.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말란 말이에요. 소녀의 외침이 이 회장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빠라는 단어가 귓가에서 웅웅거렸죠. 이 회장은 그제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진우가 쫓겨난 뒤 몰래 낳아 기른 핏줄이 바로 이 아이라는 사실을요. 내가 내 손으로 내쫓은 아들이 이렇게 귀한 생명을 남기고 떠났다는 말인가요? 이 회장의 다리에 힘이 풀려 그는 그만 눈밭 위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대기업 총수가 낡은 교복을 입은 소녀 앞에서 무릎을 꿇은 꼴이 되고 말았죠. 이 회장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소녀의 얼굴을 뜯어볼 뿐이었죠. 자세히 보니 소녀의 눈매가 죽은 아들의 그것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강직하면서도 슬픔을 머금은 그 눈동자가 12년 전 자신을 원망하며 떠나던 아들의 눈빛과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가, 너 혹시 내 아비 이름이 이진우냐? 이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탄원서를 닦던 소녀의 손이 딱 멈추고 말았죠. 소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소녀는 10년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될까요? 소녀는 이 회장의 물음에 대답 대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거세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부정의 몸짓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아버지를 알아보는 이 낯선 노인에 대한 경계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소녀는 품에 안은 탄원서를 더욱 강하게 움켜쥐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치 그 종이 안에 아버지의 영혼이라도 갇혀 있는 듯 소중하게 다루는 모습이었죠. 이 회장의 머릿속에는 방금 읽었던 탄원서의 마지막 문구가 불에 댄 듯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직은 태산보다 무겁다 하셨죠. 그 문장은 단순한 글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회장과 아들 진우만이 공유하던 비밀스러운 약속이자 암호였기 때문입니다. 태산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견디라며 어린 진우를 무릎에 앉히고 가르쳤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태산그룹을 돈과 권력의 상징으로만 알았죠. 하지만 진우만은 그 이름 속에 담긴 정직의 무게를 가슴에 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장은 정작 그 아들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조작된 횡령 장부 몇 장에 눈이 멀어 세상에서 가장 정직했던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내치고 말았으니까요. 이 회장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비틀거렸습니다. 눈앞에 이 소녀가 아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핏줄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진우는 왜 10년이 넘도록 딸의 존재를 숨겨왔던 걸까요? 이 회장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후회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뼈아픈 것이었어요. 자신이 아들에게 씌운 횡령범이라는 더러운 누명 때문이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딸이 범죄자의 자식으로 낙인 찍히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을 테죠. 혹은 비정한 아비인 이 회장이 손녀마저 차갑게 내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 모진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숨죽여 살았던 것이었어요. 진우야, 이 미련한 놈아.
왜 혼자서 그 짐을 다 짊어졌느냐? 이 회장의 입에서 탄식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의 깊은 사랑과 희생을 뒤늦게 깨달은 아비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만 같았죠. 12년 전 눈보라가 치던 그날 밤의 기억이 악몽처럼 되살아났습니다. 회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애원하던 아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아버지,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아닙니다. 그때 이 회장은 아들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라.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그날 아들의 눈에서 흐르던 피눈물을 이 회장은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들의 손등에 붉게 남아있던 화상 자국이 오늘 이 소녀의 손등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대를 이어 내려온 고통의 낙인이자 가난의 훈장과도 같은 것이었죠. 이 회장은 떨리는 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명치 끝이 새꼬챙이로 쑤시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숨을 쉴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은 고통에 눈앞이 캄캄해졌죠. 하지만 그것은 육체의 병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을 짓눌러 숨통을 조여왔기 때문이었죠. 이 회장은 비틀거리며 지팡이에 겨우 몸을 의지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태산그룹의 총수도 자식 잃은 슬픔과 뒤늦은 후회 앞에서는 힘없는 노인일 뿐이었으니까요. 입에서는 단말마 같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내 새끼를 사지로 몰아넣었구나. 소녀는 갑작스러운 이 회장의 고통스러운 모습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노인의 모습에 경계심이 흔들리는 듯 했죠. 하지만 소녀는 쉽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탄원서를 더욱 품에 안으며 날 선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아빠는 죄인이 아니에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라고요. 소녀의 외침은 눈보라 속에서도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세상에 대한 분노와 아빠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죠. 이 회장은 그 외침을 들으며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아야만 했습니다. 그 누명을 씌운 장본인이 바로 눈앞에 있는 할아버지라는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장은 흐릿해진 눈으로 소녀가 쥔 합격 통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울대 법대 수석 합격, 그것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소녀가 아빠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10년 동안 깎고 다듬은 복수의 칼날이었죠. 편의점 폐기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찬바람 드는 고시원 쪽방에서 밤새워 공부했을 소녀의 시간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아비가 주지 못한 사랑을 소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회장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덮으려 했지만 이 작은 아이는 맨주먹으로 진실을 파헤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미안하다 아가. 이 회장의 입에서 저절로 사죄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소녀에게는 그저 이상한 노인의 넋두리로만 들렸을 것입니다. 이 회장은 떨리는 손을 뻗어 소녀의 차가운 볼을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그럴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손을 허공에서 멈추고 말았죠. 지금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면 평생 아빠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이 아이가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자신을 쫓아낸 할아버지를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 회장은 두려움에 휩싸여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노인과 잔뜩 겁에 질린 소녀. 두 사람 사이에는 10년의 세월만큼이나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적을 깨고 소녀의 낡은 점퍼 주머니에서 요란한 기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집 폴더폰의 벨소리였죠. 소녀는 화들짝 놀라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액정에 뜬 발신자 이름을 확인한 순간 소녀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저승사자의 이름을 본 사람처럼 손을 덜덜 떨기 시작했죠. 이 회장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걸려온 전화가 이 아이의 삶을 옥죄고 있는 또 다른 지옥의 문이라는 것을요. 과연 소녀를 이토록 공포에 떨게 만든 전화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정적을 깨고 울린 요란한 벨소리는 마치 평온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바위와도 같았습니다. 소녀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에 낡은 폴더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액정 화면에는 엄마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깜빡이고 있었지만 소녀에게 그 단어는 따뜻한 안식처가 아닌 지옥의 불구덩이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것은 바로 10년 전 아빠의 사망보험금을 들고 도망쳤던 새엄마 박미자의 번호였기 때문입니다. 소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지며 눈동자는 극심한 공포로 하얗게 뒤집힐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장은 직감적으로 이 전화가 소녀를 옥죄고 있는 보이지 않는 족쇄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손을 뻗으며 전화를 대신 받으려 했죠. 아가, 받지 마라. 그 전화 받지 마. 하지만 소녀는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홀린 듯 통화 버튼을 누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고막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여자의 고성이 묘지의 정적을 뚫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 이수아, 너 지금 어디야? 학교에도 없고 고시원에도 없고 설마 그 인간 묘지에 처박혀 있는 거야? 박미자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소름 끼치고 표독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소녀가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귀신같이 전해 들은 모양이었죠. 소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뱀 앞에 놓인 개구리처럼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박미자의 폭언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소녀의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너 합격 통지서 받았지? 그거 당장 가지고 튀어와. 안 그러면 내가 학교에 전화해서 입학 취소시켜버릴 테니까. 박미자의 협박은 치밀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직 법적으로 소녀의 친권자이자 법정 대리인이라는 점을 악랄하게 이용하고 있었죠. 장학금 나오는 거 내 통장으로 안 돌려놓으면 내가 너 학교 못 다니게 할 줄 알아. 내가 감히 나를 피해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 입학 취소라는 말에 소녀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대학을 못 간다는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아빠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10년을 피눈물로 준비한 복수의 칼날이 부러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소녀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이 회장을 한번 바라보더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장은 소녀의 눈빛이 급격하게 흐려지는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눈빛은 삶의 의지를 놓아버린 사람의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안 된다. 아가, 그 여자 말 듣지 마라. 하레비가 해결해 주마. 이 회장이 다급하게 소리치며 소녀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거부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노인이 누구인지, 정말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지 판단할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었죠. 소녀에게는 오직 박미자의 협박만이 세상의 전부인 양 거대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오지 마세요.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소녀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돌려 눈 덮인 산비탈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합격 통지서와 탄원서를 가슴에 품은 채 살기 위해 도망치는 어린 짐승처럼 필사적이었죠. 소녀는 눈이 무릎까지 쌓인 가파른 내리막길을 미친 듯이 내달렸습니다. 하지만 낡아 빠진 운동화 밑창은 이미 닳고 닳아 미끄러운 눈길을 지탱해주지 못했습니다. 몇 발자국 못 가서 소녀의 몸이 기우뚱하더니 눈밭 위로 볼품없이 굴러떨어지고 말았죠. 아! 외마디 비명과 함께 소녀는 차가운 눈구덩이에 처박혔습니다. 이 회장은 그 모습을 보고 심장이 멈추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지팡이의 의지에 뒤따라가려 했지만 굳어버린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가, 멈춰라. 제발 멈춰. 이 회장의 애타는 절규가 눈보라 속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다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치 뒤에서 악마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뛰기 시작했죠. 그런데 눈밭에 넘어진 충격으로 소녀의 왼쪽 발에서 운동화가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신발을 다시 신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젖은 양말 차림인 채로 차가운 눈길을 절뚝거리며 도망쳤습니다. 한쪽 발이 눈 속에 빠질 때마다 소녀의 몸이 휘청거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점점 멀어지는 소녀의 뒷모습은 눈보라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져갔습니다. 그 처절한 도주를 지켜보는 이 회장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만 같았죠. 자신이 10년 만에 찾은 핏줄을 또다시 눈앞에서 놓쳐버렸다는 자책감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이 회장은 소녀가 넘어졌던 자리까지 헐떡이며 기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소녀가 미처 챙기지 못한 낡은 운동화 한 짝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죠. 이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눈 속에 파묻힌 운동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운동화라기보다 다 찢어진 헝겊 조각에 가까웠습니다. 밑창은 떨어져 너덜거렸고 발가락 부분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 양말이 젖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죠. 이 회장은 그 초라한 신발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내 새끼가 이런 걸 신고 다녔구나.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적장손이 구멍. 난 신발을 신고 눈길을 도망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이 회장의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운동화를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곧 무서운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죠. 내 손녀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그 여자, 박미자라는 작자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살기가 눈빛에 서렸습니다. 이 회장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악기처럼 낮고 차갑게 깔려 있었죠. 지금 당장 내 차 대기시켜. 그리고 이 회장은 눈보라 속으로 사라진 소녀의 발자국을 노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미자라는 여자, 지금 당장 찾아내. 내 손녀 발끝이라도 건드리면 그 여자는 오늘이 제삿날이 될 거다. 이 회장은 젖은 운동화를 양복 안주머니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반드시 되찾아야 할 핏줄의 증거이자 복수의 다짐이었기 때문이죠. 이 회장은 지팡이를 눈밭에 깊게 박으며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과연 이 회장은 악마 같은 새엄마의 소나기에서 겁에 질린 손녀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수아는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겨우 방 안으로 들어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녀가 몸을 숨긴 곳은 사람이 산다고 믿기 힘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고시원 옥탑 창고였죠. 한겨울의 냉기가 얇은 합판 벽을 뚫고 들어와 방바닥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수아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품에 안았던 합격 통지서와 아빠의 탄원서를 장판 밑 깊숙한 곳에 숨겼어요.
묘지에서 만난 회장 할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이 자꾸만 어른거려 가슴이 아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조차 수아에게는 사치였죠. 조금 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새엄마 박미자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아는 무릎을 끌어안고 구석에 웅크려 앉아 제발 그녀가 찾아오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언제나 예고도 없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문을 두드리기 마련이었죠. 아, 이수아,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고요하던 옥탑방의 정적을 깨고 낡은 철문이 부서질 듯 쾅쾅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악마의 노크 소리와도 같았죠. 수아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기도 전에 녹슨 잠금 장치가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뜯겨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짙은 화장에 명품 가방을 든 중년 여성이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좁은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어요. 그녀가 바로 아빠의 사망보험금을 들고 도망쳤던 새엄마 박미자였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역한 향수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을 했죠. 그녀는 바닥에 웅크린 수아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머리채부터 휘어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수아의 애원에도 박미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거칠게 손을 휘둘렀습니다. 이 앙큼한 년, 감히 내 전화를 끊어? 내가 살만하니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지? 박미자의 날카로운 손톱이 수아의 하얀 볼을 사정없이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수아는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죠. 그녀는 익숙한 폭력에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머리를 감싸쥐고 몸을 떨 뿐이었습니다. 박미자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씩씩거리며 좁은 방 안을 이리저리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은 먹잇감을 찾는 하이에나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내놔. 서울대 합격증 어디다 숨겼어? 장학금 증서랑 다 내놓으란 말이야. 그녀가 이곳에 들이닥친 이유는 단 하나, 돈 냄새를 맡았기 때문이었죠. 수석 합격자에게 주어지는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 혜택을 가로채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아는 필사적으로 장판 밑을 가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건 제 등록금이에요. 아빠가 바라시던 꿈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은 박미자의 심기를 더욱 건드리는 기폭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빠, 그 재수없는 인간 얘기는 꺼내지도 마. 박미자는 신경질적으로 장판을 들춰내더니 기어이 수아가 숨겨둔 서류 뭉치를 찾아내고 말았죠. 그녀는 합격 통지서와 함께 딸려 나온 낡은 액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수아의 아빠 진우가 환하게 웃고 있는 영정사진이었어요. 박미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아직도 이딴 걸 끼고 살아? 지긋지긋하지도 않니? 그녀는 망설임 없이 영정사진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장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액자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며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빠. 수아는 비명을 지르며 깨진 유리 조각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손바닥과 무릎에 유리가 박혀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떨리는 손으로 찢어진 아빠의 사진을 주워 담으며 오열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제발 아빠 사진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수아의 처절한 울음에도 박미자는 코웃음을 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합격 통지서를 구둣발로 지지기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죠. 꼴에 효년하셨네. 야, 정신 차려. 내 아빠는 횡령범의 빚쟁이였어. 너한테 남겨준 건 빚더미랑 이 구질구질한 가난뿐이라고. 박미자의 말은 수아의 가슴에
유리 조각보다 더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그녀는 아빠의 명예를 짓밟고 수아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난도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미자는 쪼그려 앉아 수아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습니다. 잘 들어, 이수아. 넌 아직 미성년자야. 법적으로 내가 내 유일한 보호자고 친권자란 말이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보호자라는 단어는 소름 끼치도록 역설적이었습니다. 10년 전 어린 수아를 버리고 도망칠 때는 남이었지만 돈을 뺏을 때는 부모가 되는 것이 법의 허점이었으니까요. 내 도장 없으면 입학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해. 알겠어? 박미자는 수아의 뺨을 톡톡 치며 협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 통장 나오면 바로 나한테 가져와. 안 그러면 입학 취소시켜버릴 테니까. 그녀에게 수아는 딸이 아니라 돈을 뽑아내는 인출기에 불과했죠. 수아는 분함에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혔지만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이라는 거대한 벽이 빌런의 손에 무기로 쥐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5천만 원이야. 그 돈이면 내 빚 좀 갚고 조용히 사라져 줄게. 박미자는 뻔뻔하게 액수까지 제시했습니다. 수아가 평생을 모아도 만져보지 못한 거금을 그녀는 마치 껌값이라도 되는 양 요구했죠. 그 돈 없으면 내 아빠 묘도 파헤쳐버릴 거야. 알았어? 그 말은 수아에게 있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유일한 안식처인 아빠의 무덤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수아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박미자는 멍하니 앉아있는 수아의 머리를 툭 밀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까지 시간 줄게. 돈 못 구해오면 합격증이고 뭐고 다 찢어버릴 줄 알아. 그녀는 좁은 방 안에 저주 같은 말을 남기고는 들어올 때처럼 요란하게 문을 꽝 닫고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적막과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과 구겨진 합격 통지서, 그리고 찢겨진 아빠의 사진만이 처참했던 폭풍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죠. 수아는 피 묻은 손으로 아빠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힘이 없어서 미안해. 소녀의 울음소리가 차가운 옥탑방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서울대 법대 수석 합격이라는 영광도, 아빠의 누명을 벗기겠다는 꿈도 잔혹한 현실 앞에서는 그저 신기루 같았기 때문입니다. 수아는 깨진 유리 조각 하나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삶을 끝낼 수만 있다면 차라리 아빠 곁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절망의 끝자락에 선 소녀의 눈동자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잔인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또 하나의 눈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조금 전 박미자가 부수고 들어오느라 닫히지 않은 옥탑방. 문틈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주먹을 부르르 떨며 이 모든 폐륜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죠. 과연 문 밖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차가운 바람이 열린 문틈으로 들어와 찢어진 아빠의 사진을 쓸쓸하게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그 모든 참상을 지켜보았던 그림자는 다름 아닌 이태산 회장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는 이 회장의 지시로 수아의 뒤를 조용히 밟아 이곳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었죠. 비서실장은 옥탑방 안에서 벌어진 폐륜적인 상황을 하나도 빠짐없이 녹음하고 촬영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 안에는 악마 같은 박미자의 폭언과 수아의 비명소리가 고스란히 담기고 말았어요. 비서실장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골목 어귀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으로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차 안에는 이태산 회장이 초조한 얼굴로
뒷좌석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차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이 회장은 지팡이를 쥔 손에 잔뜩 힘을 준 채 차창 너머 허름한 고시원 건물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비서실장이 차 문을 열고 들어와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자 이 회장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유전자 검사 결과와 뒷조사 보고서입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게 깔려 있었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누런 서류 봉투의 끈을 천천히 풀기 시작했죠. 마침내 봉투 안에서 하얀 A4 용지 한 묶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첫 장에 적힌 결과지를 확인한 순간 이 회장의 입에서 탄식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유전자 일치 확률 99.99%. 그 숫자는 그 어떤 거짓도 섞일 수 없는 명백한 과학적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묘지에서 만난 그 소녀, 이수아는 의심할 여지 없는 이 회장의 친손녀였던 것이었어요. 이 회장은 눈앞이 아득해지는 현기증을 느끼며 시트를 꽉 움켜쥐어야만 했습니다. 죽은 아들이 남긴 유일한 핏줄이 저 쓰러져가는 옥탑방에서 숨죽여 살고 있었다니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장에 첨부된 상세 보고서의 내용은 이 회장의 억장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기 때문이었죠. 수아의 모친 사망일과 아들 진우가 회사에서 쫓겨났던 날짜가 정확히 겹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잔인한 것이었어요. 12년 전 진우는 만삭의 아내를 두고 횡령 누명을 쓴 채 빈손으로 쫓겨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아내마저 잃고 갓 태어난 핏덩이 수아를 홀로 품에 안아야 했던 것이었죠. 아들은 감히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범죄자로 낙인 찍어 내친 비정한 아버지가 손녀마저 해코지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진우야, 이 미련한 놈아, 나 때문에 그 지옥을 혼자 견뎠단 말이냐. 이 회장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댐이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보고서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던 이 회장의 손이 분노로 인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새엄마라는 탈을 쓴 악마 박미자의 만행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진우가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녀가 벌인 짓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진우의 사망보험금 3억 원과 전세 보증금을 몽땅 가로채 야반도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당시 9살이었던 어린 수아를 고시원 총무 할머니에게 맡겨둔 채 유기하고 사라져버렸죠. 법적으로는 여전히 수아의 친권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아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 보조금마저 착복해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것, 감히 내 아들의 목숨값을. 이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 여자는 단순히 돈을 훔친 게 아니라 한 가정의 미래와 어린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은 살인마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 순간 이 회장의 몸에 이상 신호가 찾아왔습니다. 극도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혈압이 급격히 치솟았기 때문이었죠. 이 회장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뒷목을 부여잡고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심장이 마치 쇠망치로 얻어맞은 듯 쿵쿵 뛰며 숨을 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눈앞이 핑 돌며 세상이 하얗게 전멸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비서실장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급히 뒷좌석으로 몸을 돌렸죠.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회장님. 비서실장은 황급히 상비약통을 열어 청심환과 혈압약을 꺼내 이 회장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의 몸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육체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1000배, 10,000배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을 삼키고 거친 숨을 몰아쉬던 이 회장은 흐릿한 눈으로 차창 밖 옥탑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차가운 방 안에서 부모 잃은 어린 손녀가 10년을 홀로 버텼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것만 같았죠. 비서실장이 태블릿 PC를 꺼내 조금 전 녹화한 영상을 이 회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박미자는 아들 진우의 영정사진을 바닥에 패대기 치고 수아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아는 깨진 유리 조각 위에서 아빠의 사진을 끌어안고 울부짖고 있었죠. 제발, 아빠 사진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손녀의 처절한 목소리가 차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 회장은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내 새끼를 저런 지옥에 방치했어. 내가 죄인이야.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지옥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젖은 눈을 들어 비서실장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방금 전까지 슬픔에 잠겨있던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서늘하고 날카로운 살기가 감돌고 있었죠. 이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거칠게 훔쳐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지팡이를 고쳐 잡으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김 실장, 당장 법무팀 소집해. 대한민국에서 제일 독한 변호사들로만 골라서.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옥탑방, 당장 문 따고 들어간다. 이 회장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분 1초가 지날수록 손녀의 영혼이 부서지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었죠. 그는 차 문을 벌컥 열고 눈보라치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팡이가 아스팔트 바닥을 쿵 하고 내리찍는 소리가 골목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죄지은 자들을 향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죠. 과연 분노한 할아버지는 지옥 속에 갇힌 손녀를 어떻게 구원해내게 될까요? 이 회장이 도착한 곳은 골목 구석에 처박힌 허름한 숯불 갈비 식당이었습니다. 가게 안은 고기 굽는 연기와 시끄러운 취객들의 소음으로 돗대기 시장처럼 정신이 없었죠. 그 소란스러운 주방 한 구석에서 수아는 쪼그리고 앉아 시커멓게 탄 불판을 닦고 있었습니다. 고무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은 독한 세제와 찬물 때문에 벌겋게 부르터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아는 아픈 줄도 모르고 기계처럼 철수세미를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악독한 사장이 곁에서 쉴 새 없이 닭다를 해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동작 안 빨라? 군뱅이도 너보단 빠르겠다. 오늘 이거 다 못 닦으면 일당 없는 줄 알아. 사장의 고함에 수아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조아릴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등은 삶의 무게에 눌려 한없이 작아 보였죠. 그때 식당의 낡은 유리문이 열리며 딸랑하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동시에 찬바람과 함께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소란스럽던 식당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일순간 조용해지고 말았죠.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입구 쪽에 서 있는 노신사에게로 쏠렸기 때문입니다. 검은색 롱코트에 중절모를 쓴 이태산 회장의 등장은 이 남루한 가게와는 너무나 이질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지팡이를 짚은 채 매서운 눈으로 주방 쪽을 훑어보았어요. 그리고는
쪼그리고 앉아 불판을 닦고 있는 수아를 발견하자마자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가는 이미 붉게 충혈되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수아는 갑작스러운 정적에 고개를 들었다가 눈앞에 선 노인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는 며칠 전 눈보라 치는 묘지에서 만났던 바로 그 할아버지였기 때문이었죠. 어르신? 여긴 어떻게? 수아는 당황하여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저려 그만 비틀거리고 말았습니다. 이 회장은 잽싸게 수아의 팔을 잡아 부축해 주었죠. 그런데 이 회장의 시선이 수아의 손에 꽂히자마자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숯검정과 기름때 그리고 핏물로 범벅이 된 손녀의 손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기 때문입니다. 이 회장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 신음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의 귀한 딸이 이런 곳에서 남들이 먹다 남긴 불판이나 닦고 있었다니요. 이 회장은 품에서 하얀 실크 손수건을 꺼내어 수아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값비싼 손수건이 숯검정으로 더러워지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아의 손을 벅벅 닦아주기 시작했죠. 수아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습니다. 어르신, 이러지 마세요. 더러워져요. 제발요. 하지만 이 회장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오히려 수아의 손을 더욱 꽉 움켜쥐며 거친 손마디 사이사이에 낀 때를 자신의 손톱으로 긁어내듯 닦아주었죠. 그것은 단순히 손을 닦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손녀가 겪었을 모진 고생과 서름을 할아버지의 눈물로 씻어내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기 때문이었죠. 가만히 있거라. 가만히 있어. 이 할애비가 닦아주마. 다 닦아줄 것이야. 수아는 영문도 모른 채 낯선 노인의 호의에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투박하면서도 따뜻한 노인의 손길에서 왠지 모를 익숙함과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그것은 기억 속 희미하게 남아있는 아빠의 손길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장은 수아의 손을 다 닦고 나서야 젖은 눈으로 수아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가, 나를 모르겠느냐? 내 눈을 잘 보거라. 이 회장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잔뜩 잠겨 있었습니다. 수아는 떨리는 눈으로 노인의 얼굴을 뜯어보았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강직한 눈매, 그리고 어딘가 슬퍼 보이는 눈빛까지 수아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그 얼굴은 아빠가 술에 취하면 지갑 속에서 꺼내보며 울던 낡은 사진 속의 그분과 똑같았으니까요. 설마, 정말 우리 할아버지세요? 수아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믿기 힘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죠. 그래, 내가 내 할애비다. 이 태산이 바로 나다. 그 한마디는 수아의 가슴 속에 10년 동안 쌓여있던 둑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그토록 그리워하면서도 끝내 만나지 못하고 떠났던 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제 오셨어요? 아빠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흑흑. 수아는 이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기막힌 상봉을 지켜보고 있었죠. 이 회장은 주저앉은 수아를 일으켜 세워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비싼 코트에 숯검정이 묻고 기름 냄새가 배었지만 지금 그에게는 세상 그 어떤 향기보다 귀한 혈육의 냄새였죠.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다. 늦게 와서 미안하다 아가.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이나 통곡했습니다.
지켜보던 식당 주인마저 코끝이 찡해져 슬그머니 고개를 돌릴 정도였죠. 한참 뒤 이 회장은 수아를 식당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가장 비싸고 따뜻한 갈비탕 한 그릇을 주문했죠. 여기서 제일 좋은 고기로 국물 뜨겁게 해서 당장 가져오시오. 이 회장의 호령에 주인은 군말 없이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곧이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가 수아의 앞에 놓였어요. 어서 먹거라. 식기 전에 얼른 들어. 이 회장은 수저를 직접 챙겨 수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수아는 눈물 젖은 눈으로 김이 오르는 하얀 쌀밥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시원 찬밥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녀에게 뚝배기에 담긴 따뜻한 국물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죠. 그것은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이자 위로였기 때문입니다. 수아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얼어붙은 몸을 녹이며 목구멍으로 넘어갔죠. 맛있어요. 할아버지, 정말 따뜻해요. 수아는 밥을 먹는 내내 뚝뚝 눈물을 흘렸습니다. 밥물에 눈물이 섞여 짭짤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식사였습니다. 이 회장은 손녀가 밥을 먹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볼이 미어지라 밥을 밀어넣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죠. 그는 밥을 다 먹은 수아에게 자신의 두툼한 외투를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가자. 이제 이런 곳에는 다시는 올 필요 없다. 이 회장은 수아의 손을 꼭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당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뒤로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식당 밖에는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죠. 이 회장은 결연한 표정으로 차 문을 열어주며 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꾸나. 내가 진짜 있어야 할 곳으로. 그러나 수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직 청산해야 할 끔찍한 악연이 하나 남아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과연 두 사람은 그 마지막 관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검은색 세단이 육중한 철문을 지나 성처럼 거대한 대저택의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수아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으리으리한 정원과 화려한 조명에 입을 다물지 못했죠. 평생을 곰팡이 핀 반지하와 좁은 고시원. 쪽방에서만 살아온 그녀에게 이곳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훈훈한 온기가 수아의 얼어붙은 몸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바닥에는 푹신한 양털 카펫이 깔려 있어 걸을 때마다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였어요. 이 회장은 쭈뼛거리는 수아의 어깨를 감싸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여기가 바로 내가 살아야 할 진짜 집이다. 수아는 현관에 놓인 자신의 낡고 젖은 운동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더럽히는 것 같아 부끄러움이 밀려왔죠. 하지만 이 회장은 직접 허리를 숙여 수아의 신발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수아의 긴장했던 마음이 눈 녹듯 스르르 풀리고 말았습니다. 이 회장은 수아를 이끌고 2층의 가장 안쪽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었는데 회장이 문고리를 돌리자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 드러났죠. 방 안에는 낡은 책들과 오래된 교복 그리고 주인이 쓰던 손때 묻은 물건들이 먼지 하나 없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12년 전 아들 진우가 떠나던 날 그대로 멈춰버린 그의 방이었던 것입니다. 수아는 홀린 듯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어요. 책상 위에는 아빠가 학창시절에 찍은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놓여 있었죠. 사진 속 아빠는 지금의 수아처럼 앳된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어루만지며 울먹였어요.
아빠, 여기가 아빠 방이었어? 정말 좋네. 정말 따뜻해. 차가운 길바닥에서만 아빠를 그리워했는데 이곳에는 아빠의 행복했던 시절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회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수아의 뒤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가 언젠가 돌아오면 눕히려고 매일 청소하고 이불을 갈아두었단다. 그의 목소리에는 10년을 하루같이 아들을 기다려온 아버지의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죠. 하지만 이제 주인이 바뀌었구나. 이 방은 이제 내 것이다, 수아야. 이 회장은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돌려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은 짐 덩어리인 줄만 알았는데 할아버지는 자신을 축복이자 선물로 받아주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 따뜻한 눈빛에 수아는 가슴속 응어리가 풀리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수아는 아빠의 냄새가 배어있는 침대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숨을 토해내었습니다. 그것은 19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안전하다는 감각이었으니까요. 이제 씻고 좀 쉬거라. 따뜻한 물을 받아두라 일렀다. 회장의 지시에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욕실로 수아를 안내했습니다. 욕실은 수아가 살던 고시원 방보다도 훨씬 넓고 화려했죠. 욕조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쭈뼛거리며 낡은 교복을 하나씩 벗어내렸어요. 차가운 냉기에 익숙해져 있던 피부가 따뜻한 공기에 닿자 묘한 간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욕조 안으로 몸을 담갔죠. 따뜻한 물이 어깨까지 차오르자 긴장으로 굳어있던 근육들이 노곤하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따뜻해. 수아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새엄마의 매질이 마치 꿈처럼 멀게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1시간 뒤 말끔하게 씻은 수아가 준비된 새 옷을 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뽀얗게 씻은 얼굴은 비로소 제 나이 또래의 맑은 소녀처럼 보였죠. 이 회장은 소파에 앉아 기다리다가 수아를 보고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좀 사람 같구나. 그래, 옷은 잘 맞느냐? 수아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소파에 앉으려던 수아의 소매가 살짝 걷어 올려졌을 때였어요. 이 회장의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얀 수아의 팔뚝 위로 시퍼렇게 멍든 자국과 담뱃불에 지진 듯한 흉터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묘지에서 보았던 손등의 화상 자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끔찍한 학대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수아의 팔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이게 다 뭐냐? 수아는 화들짝 놀라며 팔을 뒤로 빼려 했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넘어져서. 하지만 이 회장은 수아의 팔을 놓지 않고 걷어 올려진 소매를 더 위로 올렸습니다. 팔뚝에는 채찍질을 당한 듯 길게 찢어진 상처와 꼬집혀서 생긴 피멍들이 지도처럼 얼룩져 있었어요. 이 회장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악마가 남긴 고문의 흔적이었기 때문이죠. 박미자, 그년이 그런 것이냐? 이 회장의 목소리가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듯 낮게 깔렸습니다. 수아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죠. 그 침묵은 그 어떤 대답보다 확실한 긍정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수아의 상처난 팔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다.
내 귀한 손녀 몸에 이런 짓을 하게 두다니. 이 회장은 수아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넓고 따뜻했지만 그의 심장은 분노로 요동치고 있었죠. 걱정 마라. 이제 다시는 그 누구도 내 몸에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회장의 다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권력과 재산을 걸고서라도 손녀를 지옥에 빠뜨린 자들을 심판하겠다는 피의 맹세였기 때문입니다. 수아는 할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지켜줄 든든한 보호막이 생겼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이 회장은 비서실장을 향해 서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당장 그 여자를 내 앞으로 끌고 와라. 내 손녀가 흘린 피눈물만큼, 아니 그 1000배로 갚아줄 것이다. 과연 이 태산 같은 분노 앞에서 악독한 새엄마 박미자는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박미자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태산그룹 본사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수아가 겁을 먹고 돈 많은 후원자를 물어왔다고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으리으리한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을 보며 그녀는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비서실장이 안내한 곳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이었어요. 박미자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거만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속으로는 5천만 원을 받아내면 명품 가방부터 하나 사야겠다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죠.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서늘한 공기에 그녀의 발걸음이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회의실 안은 마치 냉동 창고처럼 차갑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의실의 풍경은 박미자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긴 테이블 양옆으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10여 명이 도열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소속 변호사들로 서슬퍼런 눈빛으로 박미자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박미자는 순간 잘못 찾아온 게 아닐까 싶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런데 테이블 가장 안쪽 상석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바로 수아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꾀죄죄한 교복을 입고 있던 아이가 오늘은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죠. 그 옆에는 중절모를 쓴 노신사가 의자를 돌려 앉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미자는 수아를 보자마자 다시 기세가 등등해져 소리쳤습니다. 아, 이수아, 내가 감히 어미를 이런 데로 불러내? 돈은 준비된 거야? 박미자는 뻔뻔하게도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상석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옆에 앉은 노신사가 누구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죠. 그저 수아를 도와주는 돈 많은 늙은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봐요, 영감님. 우리 딸내미 후원해주기로 하셨다면서요? 그럼 저한테 먼저 인사를 하셨어야죠. 박미자는 의자를 빼내어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노신사는 미동도 하지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가 박미자인가? 내 손녀의 몸에 흉터를 남긴 여자가 바로 자네냔 말이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간을 울리는 엄청난 위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미자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죠. 뭐예요? 당신 누군데 반말이야? 내가 수아 엄마인데. 그때였습니다. 노신사가 천천히 의자를 돌려 박미자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살기가 가득했죠. 수아 엄마, 짐승만도 못한 내 입에서 나올 단어가 아니다. 이태산 회장은 지팡이로 바닥을 쾅 하고 내리찍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박미자는 화들짝 놀라 어깨를 움츠리고 말았어요. 나는 태산그룹 회장 이태산이다.
그리고 수아는 내 하나뿐인 친손녀다. 이 회장의 선언이 회의실 안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박미자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태산그룹? 이태산? 뉴스에서나 듣던 재계 서열 1위의 총수가 수아의 할아버지라니요.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박미자는 덜덜 떨리는 눈으로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아는 싸늘한 표정으로 박미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 눈빛은 더 이상 매를 맞으며 울던 힘없는 소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심판하러 온 재판관의 눈빛이었죠. 박미자는 상황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비굴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 회장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수아를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변명은 이 회장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박미자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닥쳐라. 내년이 저지른 만행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다. 종이들이 허공에 흩날리며 박미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에는 끔찍한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수아의 멍든 팔 사진, 깨진 아빠의 영정사진, 그리고 박미자가 횡령한 보험금 내역서까지 낱낱이 찍혀 있었죠. 도열에 있던 변호사들이 일제히 박미자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그 숨막히는 압박감에 박미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박미자는 본능적으로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의 표정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었죠.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박미자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벌레를 보듯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죠. 용서? 그런 건 신에게나 빌어라. 나는 너를 심판하러 온 사람이다. 이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손짓했습니다. 그러자 비서실장이 검은색 가죽 가방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가방이 열리자 그 안에는 현금 5천만 원 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박미자의 눈동자가 돈다발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공포 속에서도 탐욕을 감추지 못하는 추악한 본성이었죠. 이 회장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택해라. 이 돈을 받고 내 손녀 앞에서 영원히 사라질지 아니면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평생을 썩을지. 그것은 악마에게 던지는 마지막 시험이자 잔혹한 덫이었습니다. 과연 돈에 미친 박미자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검은 가죽 가방 안에 가득 담긴 5천만 원이라는 돈다발이 박미자를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돈을 보자마자 이성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했죠. 이 회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선택을 종용했습니다. 선택지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잔인한 것이었어요. 친권을 포기하고 돈을 챙겨 달아나거나 아니면 아동학대와 횡령죄로 감옥에서 10년을 썩거나 둘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박미자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변호사들의 서슬 펄은 얼굴을 힐끔거렸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이미 그녀를 구속시킬 모든 증거 서류와 고소장이 들려 있었죠. 감옥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본성을 자극하는 것은 역시 눈앞에 놓인 현금 뭉치였죠. 박미자의 머릿속 계산기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어차피 수아는 이제 머리가 커서 마음대로 부려먹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태산그룹이라는 거대 권력이 뒤를 봐주고 있으니
억지로 친권을 주장해봤자 본전도 못 건질 게 뻔했죠. 그렇다면 차라리 챙길 수 있을 때 확실하게 챙기는 게 이득이라는 계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펜을 집어들었죠. 알겠어요. 서명하면 되잖아요. 그까짓 거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박미자는 신경질적으로 서류를 잡아채더니 거침없이 이름을 휘갈겨 썼습니다. 그리고는 친권 포기 각서와 상속 포기 각서에 붉은 지장을 꾹 눌러 찍어버렸죠. 그것은 10년간 이어져 온 악연을 스스로 끊어내는 도장이었습니다. 수아는 그 모든 과정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정이라도 조금은 남아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죠. 박미자는 도장을 찍는 내내 수아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로지 열려있는 돈가방에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수아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며 따랐던 시간이 결국은 5천만 원이라는 돈값으로 매겨져 팔려나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비참함이 수아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저 여자는 내 엄마가 아니라 그저 돈에 미친 악마일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각서 작성이 끝나자마자 박미자는 기다렸다는 듯 돈가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돈다발을 꺼내어 확인하기 시작했죠. 그 모습은 차마 눈뜨고 봐줄 수 없을 만큼 추악하고 역겨웠습니다. 그녀는 엄지손가락에 혀로 침을 퇴 묻혀가며 지폐를 한 장 한 장 세기 시작했어요. 1, 2, 3, 49, 50. 돈을 세는 그녀의 손놀림은 신들린 듯 빨랐고 입가에는 비열한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딸이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도 그녀의 눈에는 오직 세종대왕의 얼굴밖에는 보이지 않는 듯했죠. 회의실 안에 있던 변호사들조차 그 천박함에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돌릴 정도였습니다. 수아는 그 추악한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일말의 미련조차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순간이었죠. 수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미자를 향해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돈 많이 세세요. 그리고 2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박미자는 돈을 세느라 정신이 팔려 건성으로 대답했죠. 그래. 나도 너 같은 거 지긋지긋하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녀는 끝까지 수아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수아에게는 완벽한 이별의 선물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모든 액수가 맞는 것을 확인한 박미자는 가방을 챙겨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한몫 단단히 챙겼다는 만족감이 가득했죠. 이 회장은 그런 박미자를 마치 밟혀 죽은 벌레를 보듯 경멸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돈은 다 챙겼나? 그렇다면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라. 이 회장의 호령에 박미자는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돈가방을 품에 안은 그녀는 금세 비굴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네네, 회장님. 약속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녀는 굽실거리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딸을 판 대가로 받은 돈을 들고 감사 인사를 하는 꼴이라니 실로 기가 막힌 노릇이었죠. 이 회장은 나가는 박미자의 뒤통수에 대고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지옥 끝까지 쫓아갈 듯 서늘하고 무거웠습니다. 명심해라. 오늘 이후로 내가 다시 수아 앞에 나타난다면 그때는 돈이 아니라 수갑을 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진 그 돈, 평생을 숨어 살며 써야 할 거다.
내 눈에 띄는 순간 지옥이 시작될 테니까. 이 회장의 살벌한 경고에 박미자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끼며 힐끔 뒤를 돌아보았죠. 수십 명의 변호사와 회장이 뿜어내는 살기에 압도된 그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도망치듯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지며 점점 작아졌어요. 텅 빈 회의실에는 다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더 이상 차갑거나 무겁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태풍이 지나간 뒤에 하늘처럼 맑고 고요했기 때문이었죠. 수아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1000톤짜리 바위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만 같았어요. 10년을 괴롭혀온 악연의 고리가 드디어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이 회장은 떨고 있는 수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말했죠. 고생했다, 아가. 이제 다 끝났다. 넌 자유다. 수아는 할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지옥에서 해방된 자만이 흘릴 수 있는 환희의 눈물이었으니까요. 이제 모든 짐을 벗어던진 소녀에게는 눈부신 비상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유난히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관악산 자락에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식이 열리는 날, 교정은 설렘을 가득하는 신입생들과 가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죠. 그 활기찬 인파 속에서 수아는 단연 돋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낡고 해진 교복 대신 이 회장이 맞춰준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은 수아는 더 이상 위축된 고시원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기품 있는 태상가의 영예로서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이 회장은 흐뭇한 미소로 손녀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10년 전 아들 진우가 입학할 때 해주지 못했던 넥타이를 손녀에게 메어주는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벅찼으니까요. 우리 수아, 오늘따라 유난히 아비를 쏙 빼닮았구나. 이 회장의 주름진 눈가에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회장은 품 안에서 오래된 벨벳 케이스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케이스를 열어 수아에게 건네주었죠.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몽블랑 만년필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록 겉면의 도금은 조금 벗겨졌지만 펜촉만은 여전히 날카롭고 은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수아는 놀란 눈으로 만년필과 할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아빠가 쓰시던 거네요? 사진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년필을 수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렇다. 내 아비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내가 선물했던 것이야. 진우는 이 펜으로 꿈을 꿨었지. 그 만년필은 단순한 필기구가 아니었습니다. 못다 핀 아들의 꿈과 정직이라는 가문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긴 유산이었기 때문이죠. 이 회장은 수아의 손을 꼭 잡고 간곡하게 당부했습니다. 진우는 이 펜으로 경영학을 공부했지만 너는 이것으로 정의를 쓰거라. 그의 목소리에는 비장함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약한 자를 지키는 판사가 되어다오. 그것이 내 아비의 억울함을 푸는 길이다. 수아는 만년필을 가슴에 품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무게감이 마치 아빠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할아버지를 향해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약속할게요, 할아버지. 반드시 대한민국 최고의 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빠처럼 돈 없어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 거예요.
그것은 19살 소녀가 세상에 던지는 당찬 출사표와도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정문 쪽에서 누군가가 수아의 이름을 목청껏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아야, 이수아 학생, 여기 좀 봐. 수아가 고개를 돌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할머니와 시장 상인들이 꽃다발을 들고 손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바로 수아가 고시원에서 지낼 때 몰래 주먹밥을 챙겨주던 고시원 총무 할머니와 떡볶이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수아는 한 걸음에 달려가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줌마,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총무 할머니는 쌈짓돈을 털어 산 풀이지어 꽃다발을 수아의 품에 안겨주었죠. 우리 똑순이 수아가 서울대를 갔다는데 내가 어떻게 안 와? 장하다, 정말 장해.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목이 메어왔습니다. 수아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지옥 같던 고시원 생활 속에서도 이분들의 따뜻한 정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었죠. 수아는 할머니와 아주머니를 차례로 껴안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감사해요. 배고플 때 밥 주시고 아플 때 약 사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이 회장은 그 모습을 뒤에서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인 자신보다 저 가난한 이웃들이 손녀에게는 더 큰 부모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이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저분들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남몰래 후원하라는 무언의 지시였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마음을 나눌 줄 아는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한바탕 눈물과 웃음이 지나가고 입학식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수아는 할아버지와 이웃들에게 허리 숙여 깊은 인사를 올렸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아빠한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돼서 돌아올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맑고 힘찼습니다. 이 회장은 손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등을 밀어주었죠. 가거라. 뒤는 이 할애비가 지킬 테니 너는 앞만 보고 날아오르거라. 수아는 만년필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정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경쾌하게 교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아는 웅장한 서울대 정문을 통과하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부신 봄 햇살이 쏟아지는 파란 하늘 어딘가에서 아빠가 환하게 웃고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죠. 아빠, 보고 있어? 나 이제 시작이야. 지켜봐줘. 소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외롭거나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는 태산 같은 할아버지와 따뜻한 이웃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아빠의 사랑이 날개가 되어주고 있었으니까요. 수아는 수많은 인파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걸어갈 앞길에는 가시밭길 대신 꽃길만이 펼쳐져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과연 10년 뒤 법복을 입은 수아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우리 앞에 서게 될까요? 그로부터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유수처럼 흘러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0호 법정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방청석은 수많은 취재진과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법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재판장은 다름 아닌 30살의 이수아 판사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판결문이 적힌 종이를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손에는 10년 전 할아버지가 물려주셨던 그 낡은 몽블랑 만년필이 들려 있었죠. 수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이크를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리자
법정 안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 멈추고 말았습니다. 피고인 망 이진우에 대한 업무상 횡령 재심 사건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태산보다 무거운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주문. 피고인 이진우는 무죄. 수아의 선고와 함께 탕, 탕, 탕 하는 의사봉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억울하게 죽은 아빠의 한을 풀어주는 천둥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 휠체어를 타고 앉아있던 이태산 회장은 고개를 떨구며 오열하고 말았죠. 팔순을 넘긴 노인의 주름진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진우야, 들리느냐? 이제야 내 억울함을 풀었구나. 방청석 곳곳에서도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아는 법복 소매로 눈가를 훔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10년 전 약속했던 정의를 드디어 자신의 손으로 완성해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수아와 이 회장은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10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장소, 진우의 묘지였죠. 하지만 그날의 풍경은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과 눈보라 대신 따스한 봄 햇살이 묘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늘에서는 한방눈 대신 연분홍빛 벚꽃잎이 꽃비가 되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판결문 사본과 국화꽃 한 다발을 아빠의 비석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죠. 그리고는 챙겨온 최고급 양주를 잔에 가득 따랐습니다. 아빠 나왔어. 많이 늦었지? 이거 받으세요.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술이야. 수아는 비석에 새겨진 아빠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이 회장은 휠체어에서 힘겹게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아들의 묘 앞에 섰습니다. 그의 백발 머리 위로 꽃잎이 사뿐히 내려앉았죠. 이놈아, 내 딸이 해냈다. 천하의 이태산도 못한 일을 우리 수아가 해냈어. 이 회장의 목소리는 쇠약해졌지만 아들을 향한 사랑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 짐 내려놓고 편히 쉬거라. 수아는 내가 목숨 다해 지키다 갈 테니 걱정 말고 가거라. 그것은 살아남은 아비가 죽은 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이 회장은 지팡이로 비석을 툭툭 치며 참았던 눈물을 삼켰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비석 주변의 꽃잎들을 회오리처럼 춤추게 만들었죠. 마치 진우가 아버지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아는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묘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도망치듯 내려갔던 그 눈 덮인 산길은 이제 꽃길로 변해 있었죠. 그녀의 오른손 손등에 남은 화상 흉터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그 흉터는 더 이상 수치스러운 가난의 낙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남겨준 사랑의 증표이자 시련을 이겨낸 영광의 상처가 되었기 때문이었죠. 수아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집으로 가요. 따뜻한 밥 먹으러 가요. 이 회장은 인자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꾸나. 우리 강아지 배고프겠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천천히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 위로 벚꽃잎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죠. 차갑게 얼어붙었던 겨울이 가고 기어이 봄이 오듯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태산보다 무거운 정직을 지켜낸 수아의 이야기는 팍팍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작은 희망의 등불이 되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힘든 고비가 찾아오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눈보라 뒤에는 반드시 따뜻한 꽃비가 내리는 봄날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은비녀 하나로 세상을 밝혔던 심청이처럼 낡은 만년필 하나로 정의를 세운 수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달봄 사연이었습니다.